1991년 6월 8일 8,000명의 미국 병력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며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추방한 페르시아만에서 돌아왔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군사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은 스마트 폭탄의 첫 대규모 사용이 역사적인 군사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항공기가 특정 건물을 목표로 하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특정 창문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이는 서양과 아랍 국가들의 대규모 연합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는 다국적 협력의 대가적인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또한 많은 베테랑들의 운명을 둘러싼 끔찍한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그날 행진한 8,000명의 남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그들 중 약 2,600명이 페르시아만에서의 시간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질병과 고통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번에 베테랑들이 겪은 이 신비한 질병 사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가능한 원인을 조사하고 상처 없이 전쟁 지역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국이 인정하는 데 대한 싸움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의 미스터리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귀국한 재향군인들이 다른 전장에서 활동한 군인들보다 놀랍게도 높은 비율로 특정 질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충돌 시기에 유럽연합과 아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군인들을 전투 배치와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하는 데 다소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어차피 겪었을 정상적인 질병으로 돌리거나 또는 그것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신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초를 고려하면 아직 PTSD에 대한 군인들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쉘 쇼크라 불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겁쟁이나 직무 부적합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증상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프 전쟁 증후군이라고 알려질 많은 환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것보다 훨씬 오래 진단받지 못했습니다. 1995년에는 미국 당국이 베테랑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의 요청과 불만에 침몰하면서 골프 전쟁 베테랑들이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질병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재향군인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15,000명의 골프 전쟁 베테랑들과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난 세계 곳곳에 배치된 15,000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프 전쟁 베테랑들 중 절반가량이 1990년과 1991년 동안 군 복무와 관련된 질병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대조군에서 단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국 군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미국이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같은 해 11월 7일에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첫 번째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는 페르시아만 전쟁 복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연구 결과는 답과 문제점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네,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했다면 군인들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경험한 증상과 질병들이 종종 넓게 분포하고 있고 분명한 공통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한 질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베테랑들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거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베테랑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 근육통, 전신의 통증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장기적인 상태가 포함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동반됩니다. 위장 문제와 호흡기 및 피부 질환입니다. 또한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덜 흔하지만 통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로 다른 질병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커뮤니티는 90년대 말에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하나의 용어가 베테랑들 사이에서 질병 증가의 단일 원인을 시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혼란을 초래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 원인이 의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용어는 페르시아만 전쟁 질병입니다. 베테랑의 다중 증상 질병 또는 단순히 진단되지 않은 질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은 새 천년기에 들어서도 대중의 의식 속에 잘 남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베테랑들의 의학적 상태와 그것의 원인이 동등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이라고 참조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용어는 1990년과 1991년 걸프 지역 복무로 발생한 질병을 가리킵니다. 원인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베테랑들이 걸프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지에 대한 답을 원했습니다. 2003년에는 특히 미국과 영국 병력이 이라크 자유작전 해 걸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급박해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의 바로 페르시아만 전쟁 복무와 증가한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비난은 미국과 영국의 장갑군이 배치한 논란의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정확히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력의 부산물 중 하나는 소진 우라늄입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의 군대들이 이것을 실제로 대전차 무기 제조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진 우라늄은 갑옷을 만드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인 강보다 밀도가 훨씬 높아 이라크의 전차 같은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포탄과 달리 목표물에 충돌할 때 도미니카 연방 팁은 외부층이 침식되어도 계속해서 날카롭게 유지되며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는 강렬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탱크에 들어가면서 점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목표물로의 비행 중에 훨씬 높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도미니카 연방 탄환을 대단히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이라크의 탱크에 충돌하자마자 도미니카 연방 탄환은 거의 노력 없이 방어구를 뚫고 내부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승무원을 죽이고 그의 탄약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탄약이 한 번에 폭발함으로써 이라크 탱크의 전체 포탑이 선체에서 날아가는 것이 흔치 않았습니다. 승리한 연합군 병사들은 그런 다음 폐허를 조사하고 포탑이 있던 곳에서 자신들의 스냅샷 몇 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보호 장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의 여파에 노출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의 사례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무기의 영향으로 방사성 입자가 방출되어 병사들이 그것을 몸에 흡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류큐 대학교의 야가사키 카츠마 교수는 핵무기와 핵 기반 무기에 대한 오랜 반대자로 2000년 8월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소진된이라는 용어는 도미니카 연방과 더 이상 방사성을 포함하지 않는 우라늄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미니카 연방 탄약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핵무기보다 덜 잔인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는 방사능을 완전히 봉인할 수 있다는 전제해에 실용화된 매우 위험한 시설이며 방사능 무기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에 방사성 물질을 뿌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군대는 무기와 방어구에 빈약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과 안전 절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다. 2003년에는 30만 발 이상의 도미니카 연방 탱크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군이 이라크 군에 대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도미니카 연방 무기의 국제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연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도미니카 연방 무기의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병사들이 출생 결함이 있는 아이를 낳거나 백혈병과 같은 혈액 질환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카 연방 무기의 사용을 계속 주장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그 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실험실 연구였고 실제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도 2021년에 영국 포츠머스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는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도미니카 연방 탄환이 걸프전 베테랑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랜달 페리시 교수는 2021년 2월 영국 방송공사에 이 병과 이 방사성 물질 사이에 주장된 연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 커뮤니티가 실제로 가능한 원인에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연방 무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낮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끔찍한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라크의 생물학적 및 화학무기 비축. 1980년대 이란 공화국과의 전투를 위해 이라크군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사령관들에게 더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규모와 장비보다는 생물학적 및 화학 무기의 무기고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란 공화국 병사들과 이라크 북부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쿠르디스탄 저항군에게 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쿠웨이트 정복을 위협하는 주로 서양의 군사력에 대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거의 망설임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로부터의 위협을 무효화하는 것이 높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습에서 항공기나 미사일을 파괴함으로써 사담에게 무기를 배치하는 능력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실패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집결 지역과 같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의 연합군 병력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사담의 생물학적 및 화학무기 비축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체품 제조 능력도 파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두 방법이 실패하면 연합군은 가능한 한 많은 무기화된 질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연합군은 초기 몇 가지 고립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막의 폭풍작전 동안 전체적으로 이라크가 방어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의 원인을 조사하는 캠페인가와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다른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350km 남동쪽에는 카미슐리 탄약 저장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약 25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복합체입니다. 1991년 3월 4일 이라크가 유엔이 중재한 평화 합의 조건을 받아들인 지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은 시점과 50만 명의 미국 병력이 귀국하게 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미국의 전투 엔지니어와 폭발물 처리팀이 대량의 폭발물을 폭발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의 건물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파괴는 그곳에 저장된 대량의 무기의 폭발로 인해 촉발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거대한 폭발은 불길한 검은색 버섯 구름을 일으켜 이라크 하늘로 솟아올렸고 주변 수마일에 걸쳐 볼 수 있었습니다. 철거 당시에 미국 지휘관들은 그곳에 일반 무기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 동안 사담의 화학무기 비축물 일부가 그곳에도 있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치명적인 화학무기들이 연기 속으로 하늘로 방출되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국제 군사력으로 넘쳐나고 있었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연합군은 사담이 이런 무기를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핵, 생물, 화학, 모니터링 포스트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이 어떤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미슐리의 파괴 이후에
이런 감시 포스트 중 일부에서는 공기 중 신경 독소의 흔적이 증가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1996년 미국 당국은 1991년 3월에 카미슐리에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걸프전 증후군 환자들에게 지금은 죽음의 연기라고 불리는 것의 영향에 대한 조사는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에서는 여러 컴퓨터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연기 경로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추정 군대 노출 수치와 크게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크게 변동하였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연합군이 화학 무기를 저장한 이라크의 시설 중 하나인 카미슐리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비록 연합군에게 그렇게 가까운 곳은 없었지만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 국립재활용병원의 린다 초우 박사는 카미슐리 연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재향 군인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뇌 자기 공명 영상 스캔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상 노출이 있는 재향 군인들의 해마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작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노출된 재향 군인들을 추가로 테스트한 결과 그들은 언어 학습과 기억에 관한 테스트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이 사담이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되는 것은 무기화된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싸우러 오는 병사들에게는 자연적인 면역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작전 극장에서 흔한 질병들이 항상 위협이 됩니다. 미국 군인들은 걸프 지역에 배치될 때 환결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B형 간염, 수막염, 백일의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이것은 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표준적인 절차였고 백신 접종은 자신감을 가지고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담의 생물학적 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된 보다 이색적인 예방접종 중 일부가 그 이후 수년 동안 베테랑 및 캠페인 그룹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베테랑 행정부에 따르면 15만 명의 병력들이 탄저균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또한 8,000명이 산업 환경에서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미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보툴리눔 톡소이드 백신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들에게는 또한 피로스티그민 브로마이드 정도가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미국 군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약물을 거부하는 병사들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백신과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 사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건강과 의학 분야의 국립과학, 공학, 건강 아카데미에서 2000년 조사에서 다중 백신 접종과 장기적인 부정적인 건강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미국과 영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많은 베테랑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어떤 병사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문서들이 대서양 양쪽에서 모두 사라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기록에 대한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더 악랄한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테토크에서 제니퍼 커리우스 박사는 왜 그런지 설명 없이 이러한 기록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은 미국 해군 의료진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전 영국 군인 알렉스 이젯은 골다공증이라는 상태에 대해 트리뷰널에서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그의 연금에 관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뼈와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1991년에 걸프로 배치되기 전에 받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점은 결국 이제트 씨가 로열 엔지니어스와 함께
계획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프전 증후군으로 귀인된 상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방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운동가들은 마침내 영국 정부로부터 걸프전 증후군이 존재하고 그것이 백신의 결과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그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왜 항소를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단순히 법적 장애물로 인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그들의 입장은 여전히 백신 프로그램과 걸프전 증후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트씨는 걸프전 증후군 인정을 위해 계속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2004년에는 걸프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제하기 위해 40일간의 단식 투쟁도 벌였습니다. 백신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걱정하는 전쟁 계획자들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과 의약품을 병사들에게 서둘러 주었을 가능성이 고려할 만하다. 미국 국립 걸프전 연구센터에 따르면 70만 명의 병력 중 전쟁 참가자 25만 명이 어떤 형태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배치에서 유래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숫자를 감안할 때 당국은 결국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영국이 따랐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전하고자 한 것처럼 월드워 신드롬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상태에 대한 진단이 아닙니다. 대신 월드워 군복무의 결과로 얻은 질병들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나라가 취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원인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문제의 원인을 이라크에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화학 무기의 비축 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원인은 특히 호흡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이라크 군대가 철수하면서 쿠웨이트의 유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전쟁이 거의 패배한 상황에서 이라크 군대는 떠나기 전에 쿠웨이트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기로 했습니다. 그저 야비한 원한 때문에 불과했습니다. 600여 개의 유전, 그리고 수백 개의 원유풀과 탱크가 불에 타올랐습니다. 작은 페르시아만 국가들 위에 거대하고 위협적인 검은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에서는 낮을 밤으로 바꾸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불이 계속 탔습니다. 마지막 불이 꺼지는 것은 1991년 11월까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땅과 바다 표면의 가열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지역적인 대기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로 인해 하층 대기의 연기가 갇혀 가끔씩 플룸이 쿠웨이트 땅 표면을 덮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독성가스를 흡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 모두 이산화탄소를 흡입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그리고 산성 에어로졸 등 많은 것들을 흡입했습니다. 많은 베테랑들이 이러한 석유 화재로 인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도록 강제당한 것이 그들의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페르시아만 전쟁 증후군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병을 대처하기 위한 보상이나 재정 지원을 찾는 베테랑들이 그들 앞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것만 같은 과제가 자주 있었습니다. 베테랑 행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베테랑들이 제기한 사건의 놀라운 80%가 실패했습니다. 연구가 반복적으로 베테랑들이 걸프에 배치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문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걸프 전쟁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충돌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은 그 지역의 지정학적 정치를 다음 30년 동안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의 사건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거기에서 싸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한 봉사 대가를 지불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걸프 전쟁 증후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뵙겠습니다.